뭐예요?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서 이런 더러운 걸 주워와서 집구석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바닥에는 낡은 아기 옷들이 흩어져 있었고 나는 그 옷들을 급히 품에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은채 옷인데 날이 추워져서. 은채가 누구예요? 며느리 윤서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 현이는 고개를 돌린 채 TV 볼륨만 높였다. 내보내세요. 당장. 안 그러면 저 오늘 친정으로 가버릴 줄 아세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윤서는 아기 옷들을 쓰레기 봉투에 마구 쑤셔넣기 시작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붙잡았지만 며느리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 순간 7년 전 대문 밖 골목에서 울고 있던 작은 아기의 얼굴이 떠올랐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그 작은 몸, 가늘게 떨리던 심장 소리, 그리고 지금은 어엿한 소녀가 되어 내 곁에서 웃고 있는 은채의 모습이.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낡은 옷 한 벌 한 벌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지어진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어떤 심판으로 돌아올지.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6시 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다. 관절이 삐걱거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며느리가 깨면 또 잔소리를 들어야 하니까. 거실로 나가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차가운 물걸레가 손끝을 시렸지만 익숙한 고통이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국과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냉장고를 열었다. 오늘 아침은 뭘 준비해야 며느리 윤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매일 아침 되풀이되는 고민이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모은 돈으로 마련한 곳이다. 40년 가까이 비린내를 맡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손은 생선 비늘에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겨울이면 동상에 걸려 손가락이 퉁퉁 붓곤 했다. 하지만 참았다. 아들 현이가 장가갈 때 기죽지 않게 해주고 싶었으니까.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이 집의 등기부등본에 아들 이름을 올려주었다. 그게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시집오는 며느리한테 우리 아들이 무능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때는 그게 노후를 보장해줄 든든한 보험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며느리 윤서가 들어온 뒤로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점점 좁아졌다. 윤서는 처음부터 노골적이었다. 어머니, 죄송한데 시골 냄새가 너무 나요. 좀 씻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지나간 자리마다 냄새가 배요. 제가 소독약 좀 뿌려도 될까요? 나는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했다. 옷도 매일 갈아입었다. 하지만 윤서의 코는 여전히 나를 역겨워했다. 며느리는 내가 지나간 거실 바닥에, 내가 만진 문손잡이에, 심지어 내가 앉았던 소파에까지 소독약을 뿌려댔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거실 나올 때는 이 앞치마 꼭 두르시라고요. 어느 날 아침 윤서가 안방에서 나오며 새파란 비닐 앞치마를 내 앞에 던졌다. 나는 그 앞치마를 주워들었다. 시장에서 생선 손질할 때 쓰던 그런 비닐 앞치마였다. 네, 알았다. 내가 깜빡했구나.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앞치마를 둘렀다. 비닐이 몸에 닿을 때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자존심이 한 겹 한 겹 벗겨지는 소리 같았다. 아들 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만 들여다보았다. 예전에 내가 생선 손질하던 손으로 도시락을 싸주면 엄마 도시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하던 그 아들이 이제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현이야, 아침은 먹고 가거라. 바빠요. 회사 가야 해요. 도시락이라도 싸줄까? 괜찮아요. 밖에서 먹을게요. 현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현관문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 아들이 나를 짐처럼 여기게 된 게. 어머니, 설거지할 때 장갑 꼭 끼세요. 어머니 손 거칠잖아요. 그릇에 상처 나면 어떡해요? 윤서는 고급 수입 그릇 세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40년 동안 생선을 만지며 거칠어진 이 손이 이제는 그릇조차 만질 자격이 없는 모양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갔다. 시장 골목을 걷다가 옛날같이 생선 장사를 하던 경숙이를 만났다. 어머, 순자 언니. 오랜만이네.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있어? 그럼 잘해주고 말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경숙이는 내 손에 든 비닐 앞치마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언니, 그게 뭐야? 설마 집에서 그거 두르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아니야. 그냥 시장에서 쓰려고. 나는 얼른 앞치마를 가방 속에 쑤셔 넣었다. 경숙이에게조차 이 치욕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집 앞 대문 밖 골목 끝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고양이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사람의, 아니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쓰레기 더미 사이에 낡은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아 보이는 여자아기가 얇은 혼잎을 한 장에 쌓여 있었다. 아기의 얼굴은 추위 때문인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누가 이런 짓을. 나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품에 안았다. 아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작은 심장이 내 가슴에 닿아 가늘게 뛰고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아들 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다. 아니, 그때보다 더 강렬했다. 40년 동안 얼어붙었던 내 가슴 속 뭔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아기의 이불 안에는 꼬깃꼬깃한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부디 따뜻한 곳에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 자국이 얼룩진 그 짧은 문장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아기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서 있던 윤서와 눈이 마주쳤다. 어머, 어머니. 그게 뭐예요? 설마 밖에서 애를 주워온 거예요? 윤서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거실을 갈랐다. 애가 밖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어서. 미쳤나 봐, 정말. 경찰에 신고하세요. 당장 내다 버리라고요. 우리 집이 고아원인 줄 아세요? 윤서는 마치 병균이라도 본 듯 소리를 지르며 코를 막았다. 그때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현이도 상황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 이건 선을 넘은 거야. 요즘 세상이 어떤데 남의 애를 함부로 들여와요? 뒤감당 어떻게 하려고? 현이의 목소리는 타인보다 더 차가웠다. 현이야, 이 어린 것을 어떻게 밖에 내던지니? 일단 하룻밤만이라도 재우자. 안 돼요. 우리 주영이한테 무슨 병이라도 옮으면 책임질 거예요? 윤서가 소리를 지르며 내 품에 안긴 아기를 잡아 끌어내려 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아기를 지켰다. 제발 하룻밤만. 내일 경찰에 데려갈게. 제발. 어머니, 정말 화내기 전에 당장 내다 버리세요. 윤서의 고함 소리에 아기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나는 아기를 안고 다용도실로 들어갔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아기를 품에 꼭 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할머니가 있잖아.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내 새끼손가락을 꽉 쥐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모른 척한다면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다용도실 차가운 바닥에서 아기와 함께 밤을 지새웠다. 아기는 내 품에서 가끔씩 칭얼거렸지만 신기하게도 내 심장 소리를 들으면 금방 잠들곤 했다. 새벽녘 나는 조심스럽게 짐을 쌌다. 사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낡은 보따리 하나와 아기를 싸맨 담요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 나갈란다.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거실로 나온 나는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다. 윤서는 대답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현이는 마지못해 현관문 밖까지 따라 나왔다. 엄마 미안해. 근데 나도 살아야 하잖아. 현이는 주머니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연락해. 그 나중에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나는 아기를 안고 골목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아기를 품에 안은 채 골목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친구들에게 연락할까 생각했지만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받아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았다.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낯선 도시로 가기로 했다.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 그곳에서 이 아이와 새 삶을 시작하리라. 버스 안에서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승객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나는 아기를 달래며 속삭였다. 조금만 참아. 곧 따뜻한 곳에 도착할 거야.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도시 변두리의 낡은 달동네였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니 월세방 있음이라는 팻말이 보였다. 나는 그 집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보증금 얼마 있으세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물었다. 나는 주머니를 뒤졌다. 현이가 준 돈과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합쳐도 5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 이게 다예요. 에휴, 그걸로는 보증금도 안 되는데. 그래도 할머니 딱해 보이니까 일단 들어가세요. 월세는 20만 원이에요. 집주인은 나를 지하실 단칸방으로 안내했다. 방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지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었다. 여기서 애기 키우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집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나간 후 나는 아기를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아기는 낯선 환경에도 신기하게 울지 않았다. 그저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너는 참 착하구나.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줄게. 은채, 은혜은 빛날 채, 은혜로운 빛처럼 자라거라. 은채라는 이름을 부르자 아기가 방긋 웃는 것 같았다. 그 미소 하나에 내 마음은 녹아내렸다. 다음 날부터 나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70세가 넘은 노인을 고용하는 곳은 없었다. 식당, 청소,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 할머니, 여기는 젊은 사람도 일하기 힘들어요. 결국 나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은채를 포대기에 엎고 낮 동안 시장 골목과 주택가를 돌며 폐지와 빈 병을 주었다. 등에 엎인 은채는 신기하게도 칭얼대지 않았다. 오히려 내 등에서 평화롭게 잠들곤 했다. 할머니,
저 애기 진짜 순하네요. 저렇게 조용한 애기 처음 봐요. 시장 상인들이 신기해하며 말했다. 나는 자랑스럽게 웃었다. 우리 은채가 할머니 마음을 아나봐요. 저녁이 되면 시장 구석에 버려진 헌 옷들을 주워왔다. 세탁기가 없으니 손빨래를 했다. 차가운 물에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 옷들을 손바느질로 고쳐 은채에게 입혔다. 낡은 티셔츠를 잘라 아기 베네 저고리를 만들고 청바지를 뜯어 작은 바지를 만들었다. 바느질 솜씨가 서툴러 삐뚤빼뚤했지만 은채는 그 옷을 입고 행복하게 웃었다. 우리 은채 예쁘지? 나는 은채를 안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할머니와 누더기 옷을 입은 아기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거웠다. 아들 집에서 비닐 앞치마를 두르고 눈치 보며 살던 때보다 훨씬 행복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할머니 미쳤나 봐. 제 자식도 버리는 세상에 남의 애를 키우다니. 돈도 없으면서 애를 키워. 나중에 애만 불쌍해지지. 그런 말들이 들려왔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은채만 있으면 충분했다. 시간이 흘러 은채는 쑥쑥 자랐다. 돌이 지나자 걸음마를 시작했고 두 돌이 되자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미. 은채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할머니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함이라고 했다. 나는 그 한마디에 눈물을 흘렸다. 그래 함이야. 우리 은채 함이가 여기 있어. 은채는 다른 아이들보다 똑똑했다. 3살이 되자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나는 돈이 없어 책을 살 수 없었다. 대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 매일 밤 읽어주었다. 함이, 이 다음에는 어떻게 돼? 공주님이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단다. 우리도 행복하게 살 거야. 그치? 그럼 우리 은채랑 하미는 이미 행복하게 살고 있잖니. 은채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하나로 하루의 고단함이 다 사라졌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은채가 5살이 되던 겨울, 아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 하미, 가슴이 아파. 은채가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였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래졌다. 나는 겁에 질려 은채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다. 할머니, 아이가 선천성 심장 판막 질환이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온 게 신기할 정도예요.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흐렸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들어요? 최소 3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3천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내가 평생 폐지를 주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일단 응급처치는 했으니 입원시킬게요. 하지만 수술 날짜를 잡으려면 수술비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나는 병실에 누워있는 은채의 손을 잡았다. 은채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하미, 나 죽는 거야? 아니야. 은채는 안 죽어. 하미가 꼭 살려줄 거야. 나는 은채의 손을 꼭 쥐고 눈물을 삼켰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병실 복도를 서성이며 생각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팔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문득 떠올랐다. 시골에 남겨둔 작은 땅 한 필지. 아들에게 집을 사줄 때 혹시나 해서 내 명의로 남겨뒀던 그 땅.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 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7년 만에 전화였다. 전화벨이 몇 번 울렸다.
아들이 받지 않으면 어쩌나 조마조마했다. 마침내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현이야. 엄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현이는 당황한 듯 헛기침을 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현이야, 미안한데. 그 시골 땅 좀 팔아야겠다. 또 침묵. 이번에는 더 길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 그 땅 벌써 팔았어요. 뭐라고? 제 사업이 좀 어려웠을 때 윤서랑 상의해서 정리했어요. 한 5년 전쯤 눈앞이 캄캄해졌다. 손에 쥔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내 땅인데. 내 허락도 없이. 엄마 명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세금 다 내고 관리했잖아요. 그리고 엄마 그 땅 쓸 일도 없잖아요. 현이야, 지금 은채가 죽어가고 있어. 심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은채요? 아, 그 주운 애기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거 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들이 내 손녀를 그렇게 표현했다. 현이야, 이 애는 내 손녀야. 너한테는 족하고.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애는 남의 애예요. 엄마가 제정신으로 그 애를 키운다고요? 차라리 고아원에 맡기는 게 그 애한테도 낫겠어요. 현이야. 엄마, 저도 힘들어요. 사업도 잘 안 되고 주영이 학원비에 윤서 친정 식구들 도와주느라. 솔직히 엄마 도와드릴 형편이 안 돼요. 난 내 돈 달라는 게 아니야. 내 땅이 얼마에 팔렸는지만. 그 돈 벌써 다 썼어요. 그때 사업 정리하느라 빚도 많았고요.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엄마, 그만 끊을게요. 바빠서요. 현이야, 제발.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복도 구석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40년 동안 비린내 맡으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사준 집. 그 집에서 쫓겨나면서도 참았다. 내 명의로 남겨둔 단 하나의 재산마저 아들이 허락도 없이 팔아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도려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은채는 지금도 병실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 혹시 은채 할머니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시장에서 자주 보던 떡볶이 장사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그래요. 제가 은채 할머니인데 저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은채 없고 폐지 주우시는 거 맨날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아주머니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시장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거예요. 3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은채 수술비에 보태세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해. 할머니, 우리도 할머니가 은채 키우는 거 다 알아요. 저렇게 늙은 몸으로 남의 애를 키우는 거 보면서 다들 감동받았어요.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낯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다. 시장 상인들, 동네 아주머니들, 심지어 병원 간호사들까지 십시일반 돈을 모아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수술비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할머니, 제가 알아봤는데 의료지원제도가 있대요. 신청해보세요. 한 사회복지사가 말했다. 나는 희망을 품고 서류를 작성했다.
하지만 심사 결과는 부결이었다. 할머니께서 은채 양과 법적 보호관계가 아니시라서 지원 대상이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입양 절차를 밟으시거나 후견인 지정을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할머니 연세가 나이 때문에 후견인 자격도 안 된다는 말이었다. 법적으로 나는 은채와 아무 관계도 아니었다. 그럼 은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응급처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수술은 죄송합니다. 나는 매일 밤 은채의 병상 옆에서 기도했다. 신을 믿지도 않았지만 누구라도 좋으니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빌었다. 함이, 나 나을 수 있어? 그럼 우리 은채 꼭 나을 거야. 나 나으면 함이한테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오냐, 고맙다. 은채는 약해진 몸으로도 매일 나를 웃게 만들려고 애썼다. 아프면서도 내가 슬퍼할까봐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병원 근처 성당에 들어갔다. 처음 가본 곳이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그때였다. 옆에서 기도하던 한 수녀님이 다가왔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는 수녀님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은채를 주운 이야기, 아들에게 버림받은 이야기, 수술비가 없는 이야기. 할머니, 혹시 집에 팔 수 있는 게 있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하실 월세방에 사는데 그나마도 밀려서 혹시 장기라도. 수녀님의 말에 나는 번쩍 정신이 들었다. 장기, 내 장기, 제 장기를 팔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할머니, 그건 불법이에요. 그럼 기증은요? 제가 은채한테 필요한 걸 줄 수는 없나요? 수녀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심장은 기증이 어려워요. 하지만 혹시 할머니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AB형 RH- 음성이에요. 희귀 혈액형이라고. 은채는요? 은채도 같아요. 수녀님의 눈이 반짝였다. 할머니 수술할 때 특수 혈액이 많이 필요해요. 할머니가 헌혈을 하시면 혈액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신부님이 병원 이사로 계시는데 의료비 지원을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수녀님의 소개로 병원 이사 신부님을 만났고 그분은 은채의 수술비 일부를 의료 선교 기금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나머지는 시장 상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금 운동을 벌여 모아주었다. 할머니, 수술 날짜 잡았어요. 의사의 말에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은채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수술 전날 밤 은채가 내 손을 잡았다. 함이, 무섭지 않아? 아니야. 우리 은채는 용감하잖아. 나 수술 잘 될까? 그럼 우리 은채는 꼭 건강해질 거야. 함이, 사랑해. 할미도 은채 사랑한다. 은채는 환하게 웃으며 잠들었다. 나는 밤새 은채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제발 이 아이가 무사하기를. 수술실 앞에서 나는 은채를 꼭 안았다. 은채는 수술복을 입고 있었지만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함이, 나 잘 다녀올게. 그래, 우리 은채. 할미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간호사들이 은채를 수술실로 데려갔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수술 시간은 6시간이라고 했다. 나는 복도 의자에 앉아 시계만 바라보았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떡볶이 아주머니와 시장 상인들이 찾아와 함께 기다려 주었다. 할머니, 은채 잘 될 거예요. 그래요. 그래야 하는데. 3시간이 지났다. 4시간이 지났다. 5시간이 지났다.
수술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마침내 6시간 30분 만에 수술실 문이 열렸다. 집도의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 주변 사람들이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것이다. 정말요? 네, 은채 양의 손상된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교체했습니다. 회복만 잘 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의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은채가 살았다. 우리 은채가 살았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은채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은채야, 할미가 여기 있어. 할미가 지켜줄게. 나는 은채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작은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3일 후 은채가 깨어났다. 하미, 은채야, 정신 차렸구나. 하미, 나 안 아파. 그래, 이제 안 아프단다. 우리 은채 이제 건강해졌어. 은채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퇴원 후 회복 비용과 지속적인 치료비가 문제였다. 은채는 평생 약을 먹어야 했고 정기적인 검진도 필요했다. 나는 폐지 줍는 일을 더 열심히 했다. 하루에 12시간씩 거리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었다. 무릎은 아팠지만 참았다. 은채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하미, 너무 무리하지 마. 나 이제 괜찮아. 괜찮아. 할미는 튼튼하단다. 은채는 점점 건강해졌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웃음소리도 밝아졌다.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나는 은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 하미, 나 친구 사귀었어. 그래, 우리 은채가 친구도 생겼구나. 응, 선생님이 나보고 똑똑하대. 공부 잘한대. 은채는 학교에서 늘 1등을 했다. 선생님들도 은채를 칭찬했다. 하지만 은채는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집에 와서 내가 힘들까봐 집안일을 도왔다. 하미, 내가 설거지할게. 아니야, 은채는 공부해. 공부 다 했어. 하미가 더 힘들잖아. 그런 은채가 기특하면서도 미안했다. 또래 아이들은 학원도 다니고 좋은 옷도 입는데 우리 은채는 헌 옷을 입고 학원도 못 다녔다. 은채야, 미안하다. 할미가 무능해서. 하미, 나는 행복해. 하미랑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은채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나는 은채를 꼭 안았다. 이 아이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다. 은채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학교에서 장학금 대상자를 추천한다는 연락이 왔다. 할머니, 은채가 성적도 우수하고 가정 형편도 어려우니 장학재단에 추천하려고 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은채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월 30만 원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큰 돈이었다. 그 돈으로 은채에게 새 옷도 사주고 책도 사줄 수 있었다. 하미, 나 나중에 크면 의사가 될 거야. 의사? 응. 나처럼 아픈 아이들 고쳐주고 싶어. 그리고 하미 같은 할머니들도 돕고 싶어. 은채의 눈은 반짝였다. 나는 은채의 꿈을 응원했다. 그래, 우리 은채는 꼭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하지만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은채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봄날 학교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 할머니, 은채가 쓰러졌어요. 빨리 오세요. 나는 학교로 달려갔다. 보건실에 은채가 누워 있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은채야. 하미. 가슴이 아파.
나는 급히 은채를 업고 병원으로 갔다.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은채 양의 인공 판막이 마모되었어요. 성장기라 심장이 커지면서 판막도 교체가 필요합니다. 또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정밀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도 최소 5천만 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할머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은채 양의 혈액형이 워낙 희귀해서 수술 시 수혈할 혈액 확보가 어렵습니다. 혈액은행에도 재고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할머니 혈액형이 같으시니 할머니께서 헌혈을 여러 차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연세가, 의사는 말을 흐렸다. 70대 후반의 노인이 헌혈을 반복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이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할머니, 무리하시면 건강에 문제가. 은채만 살 수 있다면 제 건강은 상관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은채의 병상 옆에서 고민했다. 5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번에는 도와줄 사람도 별로 없었다. 지난번 수술 때 이미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는 다시 한번 아들 현이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그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내가 가진 마지막 것, 바로 내 몸을 팔기로. 신장이든 간이든 팔 수 있는 건 다 팔 생각이었다. 다음 날 나는 장기 기증센터를 찾아갔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할머니,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장기 기증이 어렵습니다. 제발이요. 뭐라도 쓸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나는 센터를 나와 거리를 헤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은채 할머니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유성그룹 이진수입니다. 은채를 찾고 있습니다. 유성그룹. 그 이름은 뉴스에서나 들어본 대기업이었다. 호텔과 백화점, 건설까지 손대지 않는 곳이 없는 재벌 그룹. 그런 곳의 회장이 왜 은채를 찾는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병원에 있는데요. 은채가 아파서. 어느 병원이세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나는 어리둥절한 채로 병원 주소를 알려주었다. 30분 후 병원 앞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병원 앞에 줄지어 섰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심에 한 중년 여성이 있었다. 명품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아우라를 풍겼다. 은채가 어디 있습니까? 여자가 다급하게 물었다. 나는 멍하니 6층 병실을 가리켰다. 여자는 엘리베이터도 기다리지 않고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나도 황급히 뒤따라 올라갔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침대에 누워있던 은채가 놀란 눈으로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이진수 회장은 은채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멈춰섰다. 은채, 우리 은채. 회장은 천천히 은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은채의 목에 걸린 작은 은메달 펜던트를 보았다. 은채가 버려졌을 때부터 목에 걸고 있던 그 펜던트. 이게 맞아. 이진수 회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은채야, 엄마야, 엄마, 엄마. 은채는 겁에 질려 내 뒤로 숨었다. 함이, 저 사람들 누구야? 할미도 모르겠다. 이진수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따님이라니. 은채가요? 네. 은채는 제 딸입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12년 전 이진수 회장은 40대 후반의 늦둥이 딸을 낳았다. 그 아이가 바로 은채였다. 하지만 유성그룹 내부에서는 경영권 다툼이 치열했다. 회장의 남동생은 형수에게 후계자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조직폭력배를 고용해 은채를 납치했다. 하지만 계획이 틀어지면서 범인들은 추격을 받게 되었고 궁지에 몰린 그들은 아기를 골목에 버리고 도망쳤다. 그게 7년 전 겨울이었다. 7년 동안 전국을 뒤졌습니다. 고아원, 병원, 경찰서, 어디 하나 빠짐없이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은채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저희를 찾으셨어요? 한 달 전 은채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에 서류를 제출했더군요. 그 서류에 은채의 혈액형이 적혀 있었고 AB형 RH- 음성, 전국에서도 몇 명 안 되는 희귀 혈액형이에요. 회장은 전국의 희귀 혈액형 데이터베이스를 추적했다. 그리고 은채의 나이와 혈액형, 그리고 목에 걸린 펜던트의 특징이 모두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찾아 헤맨 제 딸을 키워주시고 살려주셔서. 이진수 회장은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저는 그저 버려진 아이를 주었을 뿐인걸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제 딸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회장은 즉시 병원 원장을 불렀다. 그리고 은채를 VIP 병실로 옮기고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의를 섭외했다. 은채 수술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할머니께서도 우리 병원 최고급 병실에서 편히 쉬세요. 나는 거절하려 했지만 회장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나도 은채 옆 병실로 옮겨졌다. 폭신한 침대, 깨끗한 시트, 그리고 따뜻한 난방. 7년 만에 처음 누려보는 안락함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은채가 재벌가의 딸이라니. 이제 은채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은채가 내 병실로 몰래 들어왔다. 함이, 은채야, 왜 안 자고? 함이, 나 무서워. 뭐가 무섭니까? 저 사람들, 나를 데려갈까봐. 은채는 내 품에 안겨 울었다. 나는 함이랑 있고 싶어. 함이가 내 진짜 엄마야. 은채야. 함이, 나 안 갈 거야. 절대 안 가. 나는 은채를 꼭 안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7년 동안 키운 이 아이를 이제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다. 은채야, 넌 이제 엄마를 만났잖니. 엄마가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맸는데. 싫어. 나는 함이가 좋아. 은채야, 할미는 늙었어. 언젠가는 은채 곁을 떠날 거야. 하지만 엄마는 다르잖니. 함이, 가지마. 우리는 그렇게 밤새 울었다.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다음 날 이진수 회장이 내 병실로 찾아왔다. 할머니,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은채와 함께 저희 집에서 사세요. 제가 할머니를 모실게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할머니,
은채가 할머니 없이는 못 산대요. 제발 함께 가주세요. 회장의 눈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고민했다. 과연 재벌가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비닐 앞치마를 두르던 나를 며느리가 내쫓았는데 더 화려한 곳에서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시간을 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네, 할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회장은 물러갔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 앞마당에는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다. 뉴스 취재진도 몰려와 있었다. 재벌가 실종 손녀의 기적 같은 귀환이라는 타이틀이 화면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할머니 완전 횡재했네. 이제 평생 호강하겠어. 7년 키운 보람이 있네. 재벌가랑 엮이다니. 운 좋은 할머니야. 하지만 나는 슬펐다. 이 모든 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은채를 7년 동안 키운 건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었다. 그저 사랑했을 뿐이었다. 병실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이진수 회장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다. 네, 변호사님. 할머니께 보답하고 싶어요. 할머니 아들 회사에 투자 좀 알아봐 주세요. 네, 할머니 아들이 사업을 한다던데 그분을 도와드리는 게 할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길 같아서요. 나는 깜짝 놀랐다. 아들 현이에게 투자를 한다고? 나를 버린 그 아들에게? 회장님, 잠깐만요. 나는 급히 회장을 불렀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제 아들한테는 투자하지 마세요. 네? 왜요? 그 돈은 그 아이를 괴물로 만들 뿐입니다. 나는 회장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아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은채의 수술비를 어떻게 거절했는지, 시골 땅을 무단으로 판 이야기까지. 할머니, 회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에게 투자하지 말아주세요. 대신 그 아이가 저지른 잘못을 법대로 처단해 주세요. 할머니, 그게 무슨...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진수 회장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진수 회장은 약속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유성그룹의 법무팀과 조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들 현이의 회사 장부, 시골 땅 처분 내역, 은채, 수술비 거절 증거까지 샅샅이 파헤쳤다. 며칠 후 회장이 내 병실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할머니, 이게 다 사실입니까? 회장은 두꺼운 파일을 내 앞에 놓았다. 파일 안에는 아들이 저지른 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아드님이 할머니 명의의 땅을 무단으로 처분한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횡령했습니다. 게다가 사업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빼돌린 정황도 있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며느님은 할머니께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증언도 여럿 확보했습니다. 나는 파일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니.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병실로 누군가 찾아왔다. 아들 현이와 며느리 윤서였다. 어머니. 현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내 손을 잡았다. 윤서도 평소와는 다르게 상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은채가 유성그룹 회장님 따님이었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알았니? 뉴스에 다 나왔잖아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윤서는 들고 온 고급 한우 세트와 명품 스카프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은채도 이제 귀한 몸인데 이런 병원에만 계시면 안 되죠. 어머니도 편히 쉬셔야죠. 현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는 척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진심이 없었다. 오직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다. 현이야, 내 시골 땅 판 돈은 다 어디 갔니? 현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굴하게 웃었다. 아유, 어머니. 그게 다 이번 투자를 받으려고 버틴 거 아니겠어요? 사업이 어려웠지만 참았어요. 투자? 네, 유성그룹에서 저희 회사에 투자한다면서요? 400억이나 된다던데요. 400억. 아들은 벌써 그 돈을 노리고 있었다. 어머니, 유 회장님 만나시면 저희가 정말 어머니 잘 모셨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윤서가 살짝 협박조로 말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너희들, 정말 부끄럽지도 않니?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은채가 죽어간다고 할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여기 왔니? 어머니, 그때는 저희도 힘들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하니? 나는 차갑게 말했다. 현이와 윤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 가족 아니에요? 가족? 나를 비닐 앞치마 입혀놓고 냄새난다고 소독약 뿌리던 내가 지금 가족 타령이니? 윤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그건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죄송해요. 됐다. 너희들 이제 그만 가거라. 나는 너희가 보기 싫다. 어머니, 현이가 급히 말했다. 유 회장님한테 저희 얘기 좀 잘해주세요. 제발이요. 이번 투자 못 받으면 저희 회사 망해요. 망하면 어때? 내가 자초한 일이잖니. 어머니, 제발요. 현이는 무릎까지 꿇으려 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이진수 회장과 변호사들이 들어왔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이 차갑게 물었다. 현이와 윤서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다. 아,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할머니 아들. 압니다. 조사 다 끝났습니다. 회장은 서류 뭉치를 현이 앞에 내던졌다. 이게 뭐예요? 민형사 고소장입니다. 고소장이요? 할머니 재산 무단 처분, 횡령, 정서적 학대. 전부 증거 확보했습니다. 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아니, 이게 무슨... 회장님, 오해십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증거가 다 있어요. 회장님, 제발이요. 투자 얘기는... 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장은 차갑게 웃었다. 투자요? 당신 같은 인간에게는 단돈 1원도 아깝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아이를 외면했죠. 그런 사람이 무슨 투자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윤서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어머니,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현이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다. 너는 나를 버린 게 아니다. 너의 영혼을 버린 것이다. 어머니, 이제 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현이와 윤서는 경찰에 끌려나갔다. 복도에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이제야 마음이 편합니다. 나는 비닐 앞치마를 벗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기분이었다. 7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다. 할머니, 앞으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할머니와 은채 모두. 회장님, 고맙습니다. 나는 회장의 손을 잡았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그날 밤 은채가 내 병실로 찾아왔다. 하미, 아까 그 사람들 누구야? 옛날에 알던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들 같던데? 응.
나쁜 사람들이었어. 다시는 안 와? 응, 다시는 안 와. 은채는 환하게 웃었다. 다행이다. 나는 함이랑 엄마랑만 있으면 돼. 나는 은채를 꼭 안았다. 이 아이만 있으면 나는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다. 현이와 윤서가 끌려간 후 병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은채의 수술 날짜가 잡혔다.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의가 집도를 맡기로 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최첨단 인공 판막을 사용할 겁니다. 평생 교체할 필요 없을 거예요. 의사의 말에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진수 회장은 수술비는 물론 모든 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했다. 할머니께서 7년 동안 은채를 키우시느라 쓰신 돈도 계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돈 때문에 은채를 키운 게 아니에요. 압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회장은 고집스럽게 말했다. 결국 나는 회장의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수술 전날 은채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함이, 나 무서워. 괜찮아. 우리 은채는 용감하잖아. 지난번에도 무서웠는데, 지난번에도 잘 이겨냈잖니. 이번에도 잘 될 거야. 나는 은채의 손을 꼭 잡았다. 은채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함이, 만약 내가 수술 중에 죽으면,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야, 들어봐. 만약 내가 죽으면 하미는 슬퍼하지 마. 하미가 나를 7년 동안 사랑해줘서 나는 정말 행복했어. 은채야. 나는 하미 덕분에 웃을 수 있었고, 친구도 사귀었고, 학교도 다녔어. 다른 애들보다 훨씬 행복했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채는 내 눈물을 닦아주며 웃었다. 하미, 울지 마. 나는 꼭 살아서 돌아올 거야. 그리고 의사가 돼서 하미 같은 할머니들 도와줄 거야. 그래. 우리 은채는 꼭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수술실로 들어가는 은채를 배웅했다. 은채는 손을 흔들며 밝게 웃었다. 하미, 금방 올게. 그래, 할미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수술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도했다. 이진수 회장도 옆에서 함께 기도했다. 할머니, 은채는 잘 될 겁니다. 제 딸이니까요. 네. 우리 은채니까요. 8시간의 긴 수술이 끝났다. 집도이가 나와 마스크를 벗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그 말에 나와 회장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은채가 살았다. 우리 은채가 살았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은채를 보았다. 창백하지만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나는 은채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은채야, 잘 견뎠어. 정말 대단해. 2일 후 은채가 깨어났다. 첫 마디가 걸작이었다. 함이, 나 배고파.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은채는 정말 건강하게 회복하고 있었다. 회복 기간 동안 이진수 회장은 자주 병원을 찾아왔다. 은채에게 그림책도 읽어주고 함께 게임도 하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은채야,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엄마, 괜찮아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은채야, 앞으로 엄마가 정말 잘할게. 너를 평생 지켜줄게. 네, 엄마. 은채가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회장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덩달아 울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한 달 후 은채는 완전히 회복했다. 퇴원 날짜가 잡혔다. 이진수 회장이 나를 찾아왔다. 할머니, 이제 저희 집으로 가시죠. 은채도 할머니 없이는 못 산대요. 회장님, 저는 할머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는 은채의 생명의 은인이자 진짜 어머니예요.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회장의 간절한 눈빛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은채 곁에 있겠습니다. 퇴원 날 병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하지만 회장의 배려로 우리는 후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왔다. 할머니,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회장이 말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차는 서울 한강변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넓은 정원이 있는 저택이었다. 집 앞에는 집사와 가정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님. 그들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나는 어색했지만 미소로 답했다. 은채야, 이제 우리 집이야. 와, 정원에 꽃이 정말 많다. 은채는 신이 나서 정원을 뛰어다녔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웃었다. 이 아이가 행복하면 됐다. 할머니 방은 2층 제일 햇살 좋은 곳으로 준비했어요. 회장이 안내했다. 방은 내가 살던 지하실의 10배는 되어 보였다. 폭신한 침대, 넓은 화장대, 그리고 작은 거실까지 딸려 있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할머니,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편히 지내세요. 나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어색했다. 7년 동안 딱딱한 바닥에서 자다가 이런 곳에서 잘 수 있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다. 은채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 긴 테이블에 은채, 회장, 그리고 내가 둘러앉았다. 고급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다. 할머니,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은채가 제잘제잘 학교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다. 엄마, 나 이제 새 학교 가는 거야? 응, 좋은 학교로 보내줄게. 하미도 같이 살잖아. 그럼 난 행복해. 은채의 말에 회장과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가 있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새로운 삶은 꿈만 같았다. 아침마다 햇살이 가득한 방에서 눈을 떴다. 은채는 명문국제학교에 입학했고 나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가끔 뉴스에서 아들 현이의 소식이 들려왔다. 회사는 파산했고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윤서와는 이혼했고 지금은 지방의 한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간다고 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진수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아드님이 할머니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읽어보시겠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현이는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달아야 했다. 그 아이가 진정으로 뉘우칠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시간이 흘러 은채는 중학생이 되었다.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았다. 무엇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어 감사했다. 하미, 나 장래희망 발표 1등 했어. 정말? 우리 은채 대단한데? 응, 나 의사 될 거라고 발표했거든. 하미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의사. 은채의 눈은 반짝였다. 나는 은채를 꼭 안았다. 은채야,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어느 토요일 오후 은채와 함께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다. 은채가 장미 묘목에 물을 주며 말했다. 하미, 이 꽃 이름 뭐로 할까? 글쎄, 은채가 정해봐. 응. 하미 장미. 어때? 하미 장미. 하하, 재미있는걸. 하미는 내 인생의 장미니까. 가장 예쁘고 가장 소중한 꽃.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은채는 내 눈물을 닦아주며 웃었다.
함이, 왜 울어? 기쁜 눈물이야? 응, 너무 기뻐서 그래. 우리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이진수 회장이 중요한 제안을 했다. 할머니, 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재단이요? 네. 은채처럼 버려지거나 아픈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요. 할머니 이름으로 만들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요? 네. 은채 할머니 재단. 어때요? 나는 감격스러웠다. 내 이름으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니. 좋습니다. 꼭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은채 할머니 재단이 설립되었다. 재단은 버려진 아이들,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 가난한 집 아이들을 지원했다. 나는 재단 이사로 활동하며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돕기 시작했다. 할머니, 감사해요. 한 아이가 내게 꽃다발을 주며 인사했다. 그 아이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재단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았다. 아니야. 할머니가 고마워. 건강하게 자라다오. 그 아이를 보며 예전의 은채가 떠올랐다. 그때 내가 은채를 외면했다면 이 모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은채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은채는 의대 진학을 확정했다. 함이, 나 서울대 의대 갈 거야. 그래, 우리 은채는 할 수 있어. 함이, 내가 의사 되면 제일 먼저 함이 건강 체크해 줄게. 호호, 고맙다. 은채는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우리는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은채가 해냈어요. 이진수 회장도 감격해했다. 나는 은채를 꼭 안았다. 은채야, 정말 자랑스럽다. 함이 덕분이야. 함이가 나를 살려줬잖아. 대학 입학식 날 나는 은채의 손을 잡고 캠퍼스를 걸었다. 은채는 의대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었다. 함이, 사진 찍자. 그래, 찍자.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 속에는 주름진 할머니와 빛나는 소녀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미소는 똑같이 행복했다. 어느 가을 저녁 나는 정원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채가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함이, 노을 예쁘다. 그래, 정말 예쁘구나. 함이, 나 함이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할미도 그래. 은채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 우리는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보았다. 빨강, 주황, 보라색으로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다. 함이, 나 평생 함이 곁에 있을 거야. 아니야, 은채.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함이 걱정하지 말고. 함이는 내 인생의 일부야. 함이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 나는 은채를 꼭 안았다. 이 아이가 있어서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다. 그날 밤 은채가 준비한 깜짝 파티가 열렸다. 함이, 생일 축하해요. 어머, 내 생일을 어떻게 해? 엄마가 알려줬어요. 함이 생일. 테이블에는 케이크와 꽃, 선물들이 가득했다. 이진수 회장과 재단 직원들, 그리고 도왔던 아이들까지 모두 모였다.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나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모두들 정말 고마워. 은채가 케이크에 초를 끄라고 했다. 함이, 소원 빌어. 나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우리 은채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초를 끄자 모두가 환호했다. 은채가 내게 선물을 건넸다. 함이, 이거 내가 직접 수놓은 거야. 선물을 열어보니 예쁜 천앞치마였다. 앞치마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함이에게라는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다. 은채야. 함이, 옛날에 함이가 비닐 앞치마 입었던 거 알아. 이제는 이 예쁜 앞치마 입어.
나는 그 앞치마를 받아들고 울었다. 비닐 앞치마의 악몽은 끝났다. 이제는 사랑으로 수놓은 앞치마를 입을 수 있었다. 고마워, 은채야. 정말 고마워. 파티가 끝나고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어떤 선택은 화려하지만 공허하고 어떤 선택은 초라하지만 진실하다. 나는 17년 전 대문 밖에서 울던 아기를 선택했다. 그 선택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아들은 400억의 투자를 노렸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었다. 반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을 얻었다. 바로 은채라는 사랑.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보다 부유하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 은채가 있고 이진수 회장이 있고 재단 아이들이 있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나는 은채가 수놓아준 앞치마를 입어보았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비닐 앞치마를 입던 그 할머니가 아니었다. 사랑받는, 존중받는 행복한 할머니였다. 다음 날 아침 은채가 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함이, 일어났어? 응, 일어났다. 오늘 날씨 진짜 좋아. 같이 산책 갈까? 그래, 가자. 우리는 손을 잡고 정원을 걸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은채가 심은 하미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다. 하미, 저 장미 봐. 진짜 예쁘게 폈다. 정말 예쁘구나. 우리 은채가 정성껏 키워서 그래. 하미도 나를 정성껏 키워줬잖아. 호호, 그랬지. 우리는 정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었다. 은채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하미, 나 정말 행복해. 할미도 행복하단다. 하미, 평생 함께하자. 약속? 그래, 약속.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영원히 지켜질 것이다. 저 멀리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갔다. 자유롭고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나는 그 새를 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때로 가혹하다. 배신과 고통으로 가득할 때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하면 언젠가는 빛이 온다. 그 빛은 작을 수도 있지만 분명 우리를 비춘다. 나는 은채라는 빛을 만났다. 그 빛은 내 인생을 밝혔고 이제는 세상을 밝히고 있다. 은채는 의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17년 전 대문 밖 골목에서 시작되었다. 함이, 뭐 생각해? 그냥 고마운 마음. 누구한테? 은채한테. 할미한테 와줘서 고마워. 함이, 나야말로 고마워. 함이가 나를 주워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17년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떴다.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감싸 안았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이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구나. 비닐 앞치마 대신 사랑으로 수놓은 앞치마를 입고 은채와 함께 햇살 아래 앉아 있는 이 순간.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이었다. 댓글로 영상 출연자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영상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